예,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인에 나올 순서입니다. 오늘도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 그리고 이고은 시사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 얘기부터 해야죠. 이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요. 네, 그렇습니다. 참 길었는데요. 저도 길다고 이제 글도 보고 영상도 보고 했지만 그 3.1절 기념서보다 5배 길었다고 하니까 좀 더 실감이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긴 시간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요. 이 내용 먼저 살펴볼게요. 예. 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TV로 생중계되면서도 많은 분들이 직접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장장 25분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서는 역대 최장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글자 수로도 원고지 기준으로 50여 장을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10분을 넘어서지 않았고 또 이전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이례적인 긴 모두 발언이었는데요. 그만큼 대국민 메시지를 강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었다 이런 말이겠죠.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분 한일 관계 개선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말미인 그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 내용도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 정부의 강제징용 그 해법 마련 그리고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 등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드라이브를 윤 정부가 굉장히 걸었지만 지금 여론이 그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국민 설득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그 윈스턴 처칠 영국 전 총리의 죄송합니다. 윈스턴 영국 처칠. 예, 좋습니다. 미들네임인가요? 네, 이 어록을 시작으로 모두 발언을 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록이었는데요. 이 윤 대통령은 그간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 관계에 대해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적인 사례도 들면서 이 독일과 프랑스도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인명을 희생하면서 적으로 맞섰지만 전후에 전격적으로 화해했다. 그리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라면서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이 제3자 변제 방식 이것이 이제 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임을 강조를 한 것일 텐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경제적인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 개선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면서 이 최근에 발표를 했었죠. 경기 용인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여기에 이제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를 유치하는 방안이라든지 이 LNG 분야 협력 등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 또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 진출 기획 등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 발언 막바지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관련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그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가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이런 점도 덧붙였습니다. 네, 뉴스인 해볼 시간인데요. 먼저 이렇게 윤 대통령이 긴 시간 모두 발언을 한 게 대국민을 직접 자기 설득에 나섰다. 뭐 이런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펼쳤던 정책과 비전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했다고 윤 대통령이 느꼈다는 걸 텐데 이 긴 시간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일단은 저는 사실 독일하고 프랑스 관계 일반적으로 볼 때 물론 좋아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프랑스 사람이 독일 사람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가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제가 볼 때 독일 프랑스의 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는 1950년에 당시 슈만 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의 슈만 장관이 이 독일하고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유로피언 유니언, 유럽 연합의 하나의 모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석탄 철강 공동체라는 건 전쟁을 자주 일으켜가지고 맨날 피해만 봤던 죄송합니다. 프랑스가 이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석탄 철강을 이
같이 관리를 해가지고 감시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네. 자, 이게 서로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일본하고 우리도 사실은 저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할 겁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왜 필요하냐. 이게 자칫하면 자기네가 최전선에 있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일본 굉장히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바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취지라고 보고요. 또 하나 잠깐 얘기한다면 이 실제로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가 이 여론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는 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주 69시간 문제도 사실 이게 굉장한 혼선이거든요. 네. 69시간에 이걸 뭐 보완을 하겠다는 건지 60시간으로 다시 뭐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가 또 뭐 저쪽에서 딴소리 나고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더. 이 시기적으로 제때 대응해야 되는데 시기적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윤 대통령이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직접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는데 예. 사실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두괄식도 있고 미괄식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이제 중점을 둬서 예. 그 윈스턴 처칠의 발언을 서두에 가장 먼저 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이 발언을 가장 먼저 인용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방일이 이제 그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당장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일본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의 그 잠수함 관련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948년에 미국 공화당 소속의 아서 반덴버그 상원 의장이 네. 당시 민주당의 트루먼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지지하면서 말한 얘기가 있어요. 이 정치는 국경에서 멈춘다. 이 발언을 했거든요. 네. 정치는 국경에서 멈춘다. 이 얘기 뭐냐면 국내 정치에 아무리 막 싸우더라도 이게 국경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외교의 영향. 이 얘기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정치는 국경에서 멈춘다. 저는 사실 윤 대통령의 속내도 좀 이런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단이든 예. 국익을 우선할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건데요. 외교에서 특히 이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앵커께서 지소미아 이야기 잠시 해주셨지만 오늘 또 여기에 대한 결과물도 나왔습니다. 한일 간 군사정보 보호협정이죠.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오늘 마무리됐네요. 네, 정부가 오늘 그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는데 외교부가 오늘 지난 2019년에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를 했던 그 지소미아 관련 2건의 공안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으로 이 서면을 일본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16일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인 건데요. 이 기존의 지소미아는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상태. 굉장히 뭐 내용이 어려워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은 되지만 법적으로는 불안정한 그런 지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네. 이제 2019년 당시에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그 수출 규제 조치를 가했지 예. 않습니까? 이제 당시 그 8월에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를 했었고 또 3개월 만인 11월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 조치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고 그리고 종료 통보에 대한 효력 정지를 위해서 그 2건의 공안을 보냈었던 것을 모두 철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법적으로는 불안정했던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교부가 그래서 이 지소미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오늘 자평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측은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 한국 측의 대응에 달렸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 윤 대통령이 오늘 발언하기로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에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 조속히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화이트리스트가 여태 복원이 안 돼서 우리가 일정 부분 피해를 봤다라는 그런 의미도 사실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윤 대통령의 방일, 제가 아까 미래 지향성도 좋지만 현재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방일의 목적 현재에서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논리적 근거가 전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기분은 좀 안 좋죠. 뭐 대응에 달렸다 뭐 이러는데 네. 기분은 저는 안 좋지만 나중에 우리가 일본을 사실은 지금 본다면 한 3, 4년 후면은 일본에서 소득 부분에서도 앞설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왜 기분 나빴지 그때 따져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능은 할 것으로 봅니다. 예. 가능은 하겠지만 가능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걸리는 게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하지만 뭐 지금 정상회담 얼마 했다고 뭐 지금 벌써 이게 가능하다 이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절차에 착수하고 일본도 절차에 착수할 테니까 제가 볼 때 조만간 뭐 G7 정상회의 참석할 때까지는 해결 안 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 회복이 이 복원이 복귀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첫 발을 뗐으니까 예. 이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볼 텐데요. 오늘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여기에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긴 모두 발언까지 하면서 한일 관계 그리고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반면에 국회에서는 이 현안들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 현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가 열렸지만 여당은 불참을 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이 정의당이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안건으로 대통령실 대상 현안 질의를 실시할 걸 요구하면서 운영위를 소집해서 네. 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전날 이 두 야당이 운영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부분 불참을 하게 된 건데 대신 이제 운영위의 여당 간사인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참석을 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업무 보고가 필요하다면서 여당을 압박했고요. 이 현안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또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결과 또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도 있고요. 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뭐 논란이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 뭐 다양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1분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 운영위가 대통령실을 비롯한 업무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40분가량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고 또 그러면서 회의를 마치면서 이제 24일에 운영위를 열어서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재차 요구를 했는데요. 이 송 원내 수석부대표가 이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위한 운영위 개최 문제를 놓고도 당분간 여야가 씨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24일도 결국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기는 한데요. 뭐 24일이나 아니면 조만간에라도 여야 협의하에 운영이 열릴 수 있을까요? 운영위는 뭐 언젠가는 당연히 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열려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나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프레임에 최대한도 말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네. 강박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이 좀 협의를 한다면 협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근데 오늘 비슷한 문제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열렸는데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건 오늘 의결이 됐는데 야당 단독이었어요. 이 네네. 내용 살펴볼게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고 이 국민의힘은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어제 좀 사정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그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안건 조정위 구성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어제 저녁 8시에 긴급하게 안건 조정위를 열고 소집해서 열었고 이 50분 만에 청문회 실시건을 의결을 해서 전체 상임위 회의로 안건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회의가 개최가 된 상황인데요. 이 여당 측은 안건 조정위 소집을 급하게 하고 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버리는 과정에 대해서 강행 처리를 한 것이다. 야당이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지만 이런 과정 끝에 의결된 청문회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은 정순신 변호사 본인을 비롯해서 이 서울대 입학본부장, 그 민족사관고 그리고 반포고 교장 그리고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등인데요. 이 유기용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가 불참을 통보하거나 해외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불참 의사가 확인되면 정 변호사의 부인이나 혹은 자녀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 또다시 여하간 그 공방이 이어지면서 공정에 관련한 이슈 또 학폭 등 이런 사회적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평론가께서 잠시 짚어주셨지만 이 과정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했고 민주당이 어젯밤 8시에 열어서 이 청문회 실시의 건 의결하고 전체 회의로 넘긴 거고요. 오늘 바로 이제 의결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시간을 국민의힘에 통보하지 않고 열었다는 거거든요. 8시에 회의를 여는데 7시 45분에 전화를 공지하고 8시 2분에 회의를 바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꼬집으면서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야당의 행보와 여당의 반발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당연히 국민의힘도 정순신 씨의 그 아들 학폭 문제는 이건 근절을 해야 될 문제라고 당연히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야당한테 이게 좀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면 결국 프레임에 말리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정부 여당을 궁지에 몰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폭 문제는 철저히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는 법기술까지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끌고 막 이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의 아들은 가해자는 최대한 불이익을 축소하고 그리고 피해자는 오히려 그 고통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작업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른바 좀 돈 있고 권력 있고 하는 사회적 지도층이라는 분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자제가 관련된 학폭은 없었는지 이거는 국민 청원을 받든 어떤 청원의 형태든 제보의 형태든 이거를 낱낱이 좀 받아서요. 이러한 이 제2, 제3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케이스가 없는지를 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있다면 똑같이 청문회라든 뭐하든 밝혀야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 학폭 문제는 저는 그 최소한도 이 학폭 문제가 발생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지위와 역할이 지위가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됩니다. 이것이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청문회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 자식이 학폭에 연루됐는지부터 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기득권층 자제들의 학폭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그렇죠. 않아야겠다라고 그게 진짜 이야기를 문제예요, 사실. 해주셨고요. 네. 청문회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리니까 이때 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입장을 밝혔어요. 이 소식 살펴볼게요. 네, 이 검찰이 어제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이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요. 이 당론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하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 23일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다음 본회의가 잡혀있는 30일에 표결 네. 절차를 밟게 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올해 들어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후에 두 번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에는 이 대표 표결 당시에는 방탄 프레임으로 계속 공세를 펼쳐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해 왔던 만큼 이번에도 이 당론을 따로 정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의원 자율투표로 표결에 임하되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은 작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당론 채택은 안 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가 사실상의 당론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민주당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비판해왔던 민주당과는 이제 다른 목소리,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결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국민의힘 당 대표나 아니면 원내 대표라면 이거 당론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 아니에요. 네. 누가 뭘 찍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혹 가다가 이게 요번에 가결이 되는데 다음번 만에 하나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그게 부결이 되면 자기네 욕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욕을 더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유투표로 하면 뭐 이게 그런데 만약 부결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부결이 됐다고 상상을 했을 때에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우리는 대부분 다 반대했다라고 얘기할 거고, 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당연히 가결시켰다고 얘기할 거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다른 우리도 당연히 이건 가결시켰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진실 게임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좀 이 가결을 회방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저 같으면 당론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왜 당론으로 안 했을까요?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궁금해지는 예. 부분인데요.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야당인 민주당이 지금 다양한 민생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 눈에 띄는 법안이 이제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는데 이 소식 살펴보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21일에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민생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5천만 원까지인데요. 네.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가 현행 5천만 원까지인데 이를 1억 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액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결국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이 뱅크런, 그래서 예금자가 이제 불안해한 이런 상황들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또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원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물리게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 이렇게 민생을 생각하는 법안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국민의힘도 예금자 보호 한도를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이 현행 1인당 5천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와 관련해서 2001년에 기존 2천만 원 한도에서 상향된 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고 금융위기에 대비해서 보호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이 두 기사를 읽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보통 같은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간만에 또 공감대를 형성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요새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그 뱅크 사태에서 있듯이 순식간에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뱅크런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돈이 빠져나가니까 최소한도 순식간에 돈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안심시킬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이 정도는 보장해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1억으로 늘리는 건데 이게 은행이 한 번 흔들리면 뭐 제2금융권이든 1금융권이든 한 번 흔들리면 이게 굉장히 연쇄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모두 모처럼 뭐 같은 모습,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니까 빠른 신뢰 해야 돼요. 이것도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뭐 스위스 크레디트 스위스 네. 은행도 지금 흔들리고 파산할 있고 뻔했다고 그렇잖아요.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거 우물쭈물하고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또 이거 시기 놓치고 뭐 이렇게 되면 정말 그때는 정치가 아주 경제를 망치는데 1등 공신이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예. 여야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뉴스인의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고은 시사평론가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